자기가 직접 뽑은 장수를 자기 손으로 감옥에 넣은 왕이 있습니다. 곤장을 치고 옷을 벗기고 죄인으로 전쟁터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의 반응이요? 내일 알아서 하라. 이게 끝이에요. 같은 시각 전쟁터에서는요. 명나라 수군 지휘관 진린이 의자 밑에서 3번이나 엎어지면서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시신이 소달구지에 실려 천리길을 갔어요. 그 길 위에서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늙은이도 아이도 부모를 잃은 사람들처럼 울었어요. 천리 통곡이라고 합니다. 적국 장수는 바닥을 치며 울고 백성은 천리를 울었는데 자기 나라 왕만 내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장수를 수군 사령관에 앉힌 사람이 바로 그 왕이거든요. 직접 골라놓고 직접 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 생기고 200년 동안 없었던 파격 인사를 밀어붙인 왕이에요. 종육품 시골 현감을 정삼품으로 중간에 종삼품 자리를 거치긴 했지만 부임도 하기 전에 바로 올렸으니 사실상 7계급을 단숨에 뛰어넘긴 겁니다. 그 눈으로 직접 골라놓고 그 손으로 직접 부숴버린 겁니다. 이 왕이 한 짓은 더 있습니다. 바다에서 연달아 이기고 있는 장수를 잡아들여서 곤장을 치고 옷을 벗긴 다음 죄인 신분으로 다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백예종군이라는 게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맨몸으로 다시 싸우라는 건데 자기가 뽑은 장수한테 이걸 한 거예요.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벌어진 일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왕은 끝까지 이순신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직접 뽑고 직접 부수고 죽고 나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왕. 그래서 오늘 하나만 파보려 합니다. 이 왕은 왜 그랬을까? 못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실록에 그 속사정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죽인 거다 1번. 아니다. 선조 아니었으면 이순신도 없었다 2번. 댓글로 번호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갑니다. 1567년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어요. 실록에는 울면서 사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이 조선의 왕입니다. 이게 선조의 시작이에요. 보통 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자 교육을 받고 준비된 상태로 왕위에 오릅니다. 선조는 그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아버지가 왕이 아닙니다. 왕의 후궁이 낳은 서자의 아들이에요. 왕족이긴 한데 왕위하고는 한참 먼 집안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왕이 됐느냐? 당시 왕이던 명종의 외아들이 13살에 죽었습니다. 그 뒤로 명종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요. 왕위를 이을 직계가 사라진 겁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반계에서 데려온 사람, 그게 선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상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오늘 용포를 입었습니다. 조정에 앉아보니까 신하들이 전부 아버지 뻘이에요. 학문도 경험도 다 자기보다 위입니다. 겉으로야 전하 하겠지만 속으론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아버지가 왕이었나? 그 눈빛을 선조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기가 죽잖아요. 선조는 달랐습니다. 이 왕은 기죽는 대신 증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실록을 보면 유난히 경연을 자주 열고 신하들 앞에서 직접 글을 쓰고 누가 유능한지 직접 평가를 내려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실력으로 채우려고 한 겁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 눈이 찍은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1591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1년 전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뭘 하고 있었느냐면 전라도 정읍이라는 시골에서 현감을 하고 있었어요. 종육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작은 군청의 과장 정도 되는 위치인 거죠. 선조가 이 사람을 찍었어요. 정삼풍, 전라좌수사, 남해안 전체를 책임지는 수군 사령관 자리에 앉힙니다. 사실상 7계급을 한 번에 뛰어넘긴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터집니다. 조정의 감찰기관인 사간원에서 바로 상소를 올려요.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해도 현령을 갑자기 수군 사령관에 올릴 수 있느냐. 대놓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성도 약하고 신하들 눈치를 봐야 하는 왕이에요. 보통이면 한 발 물러납니다. 선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실록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바꾸는 것이 옳다면 바꾸지 않겠는가? 바꿀 수 없다. 풀어서 말하면 닥치라는 겁니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그 왕이 이 인사만큼은 정면으로 밀어붙였어요. 이건 이순신한테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판단이 맞았다는 게 증명됩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20일 만에 한양까지 밀렸어요. 바다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나가면 이기고 또 나가면 또 이깁니다. 일본 수군이 남해를 뚫지 못하면서 보급로가 끊겼고 그 덕에 조선이 버틸 시간을 벌었습니다. 선조의 눈이 맞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왕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고 반대를 뚫을 배짱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뽑은 사람을 같은 왕이 왜 부셨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전쟁 첫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선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15만입니다. 부산진이 하루 만에 뚫리고 동래성이 이틀 만에 무너져요. 조선군이 막아보려 했지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일본은 100년 가까이 내전을 치른 나라예요. 실전 경험이 넘치는 군대였습니다. 선조는 한양에서 이 소식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신립 장군을 내려보내요. 조선 최고의 무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군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하루 만에 전멸합니다. 신립도 전사했어요. 이 보고가 한양에 도착한 게 4월 28일입니다. 부산에서 충주까지 뚫리는데 보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충주에서 한양까지는 며칠이면 옵니다. 선조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도망칩니다. 4월 30일 새벽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백성들한테 내가 한양을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그 새벽에 몰래 창덕궁을 빠져나갑니다. 왕비와 세자를 데리고 도내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향했어요. 입으로는 지키겠다 해놓고 새벽에 도망친 겁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이걸 알게 됩니다. 왕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왕이 떠난 뒤 궁궐이 불탔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지금도 논란이에요. 선조수정실록에는 난민들이 노비문서를 보관하는 장애원을 먼저 태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왜 종이냐? 그 분노가 불이 된 거예요. 불길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까지 번졌고 200년 된 궁궐 세 채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다만 원래 선조실록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같은 왕의 실록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왕이 도망친 뒤 궁궐이 불탔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선조의 피난길은 처참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밭을 매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소리칩니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누굴 믿고 사느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신하들입니다. 따라가던 관리들이 하나둘씩 이탈해요. 가족 데리고 자기들끼리 도망칩니다. 사간원 관리도 빠지고 사헌부 관리도 빠져요. 왕이 백성을 버렸는데 신하들은 왕을 버린 겁니다. 결국 서울에서 의주까지 선조를 끝까지 따른 문무관은 겨우 수십 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20명도 채 안 됐다고 해요. 나머지는 환관 수십 명하고 어의 허준, 마부 서너 명이 전부였어요. 의주에 도착한 선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지휘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에 자문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조선 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 살겠다고 공식 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걸 내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명 요청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적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를 통째로 놔둔 채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양을 빠져나온 바로 다음 날 동파관에서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내부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좌의정 유성룡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하가 우리 땅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선조수정실록에 원문까지 남아있어요. 류성룡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선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 2일 평양성 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죽음으로 지키겠다. 이 말을 믿고 백성들이 성을 지키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왕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몰래 피난 채비를 했어요. 6월 10일
왕비가 함흥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들통납니다. 또 도망가는구나. 평양 백성들이 폭발했어요. 국노비가 몽둥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고 호조판서 홍여순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성 안이 칼과 창과 고함으로 뒤덮였어요. 다음 날 선조는 영변으로 빠집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뻔하잖아요. 한양에서 한 번, 평양에서 한 번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도망갔으니까요. 선조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공포가 진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월 13일 영변에서 선조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실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건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한술 더 뜹니다. 세자를 여기 남겨두고 나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광해군한테 전쟁을 맡기고 자기는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영의정 최흥원이 명나라가 안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선조가 이렇게 답합니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기필코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관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이 그 무렵 사초를 불태우고 주랭랑을 칩니다. 1567년부터 25년치 기록이에요. 왕의 하루하루를 적은 원본 문서를 전부 태워버린 겁니다. 왜 태웠겠습니까? 왕이 적골이면 나라가 끝이라고 본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이 기록이 적에게 넘어가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관이 기록을 포기한 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에서 사관은 왕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붓을 꺾었습니다. 그만큼 선조의 모습이 처참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는 뭐라고 했을까요? 6월 26일 답이 옵니다. 선조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내부를 청한 자문을 보고 관전보에 빈 관하에 거처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전보가 어딘지 아십니까? 압록강 건너 100리쯤 북쪽 여진족이 드나들던 변방 군사기지예요. 거기 빈 관하 하나 내줄 테니 100명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선조는 명나라가 궁궐 하나 내주고 제후처럼 대접해 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돌아온 답은 허름한 빈집 한 채였어요. 받아주는 척하면서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답신을 받고 선조는 망명을 포기합니다. 류성룡이 막아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가 거절해서 포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류성룡의 한마디가 선조를 돌려세웠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록을 보면 다릅니다. 선조는 류성룡을 들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명나라한테 차인 겁니다. 신하 말은 안 듣고 상대가 거절해야 멈추는 사람이에요. 이 성격이 이순신한테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1592년 음력 5월 이순신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갑니다. 옥포에서 적선 26척을 부셨어요. 첫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조선 전차가 밀리고 있을 때 바다에서만 유일하게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승리 이후 한 달 사이에 7번을 붙었는데 7번 다 조선이 이깁니다.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공포였을 거예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나타나기만 하면 지니까요. 그리고 7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객진이라고 학이 날개를 펼치듯 적을 감싸는 진영을 짰어요. 적선 73척 중 59척을 깨부셨습니다. 이게 한산 대첩이에요. 이 전투 하나로 일본은 서해 진출을 포기합니다. 바닷길이 막혀버렸으니 보급이 끊기고 육지의 일본군도 더 올라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순신이 바다를 잠근 겁니다. 자물쇠 하나로 전쟁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선조가 기뻐해야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뽑은 장수가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1593년 8월에는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올렸어요. 충청, 전라, 경상도 바다를 전부 맡긴 겁니다. 조선 수군 전체의 사령관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렇게까지 잘한 장수를 왜 나중에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벌거벗겨서 다시 전쟁터에 내보냈을까? 뭔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다만 그 틀어짐이 이순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릅니다. 실록에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선조실록 1597년
10월 20일자입니다. 명나라 경리 양호라는 사람이 이순신에게 백금과 비단을 보내줬어요. 명량대첩에서 이긴 걸 축하한 거예요. 외국 장수가 우리나라 장수를 칭찬하고 선물까지 보낸 겁니다. 선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순신이 사소한 외적을 잡은 것은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인이 은단으로 상을 주시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순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 흩어진 뒤에 전선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장수를 감싸고 우리 왕이 자기 장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이순신이 잘해서 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이 잘하면 잘할수록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만 다녔던 자기 모습이 더 초라해지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통성 콤플렉스가 여기서 폭발한 겁니다. 반개 출신의 실력으로 버텨야 하는 왕인데 자기는 도망가고 신하가 나라를 지켰으니 인정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왕의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1597년 1월 27일 선조가 조정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청정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청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토 기요마사, 일본의 선봉장이에요. 적장의 머리를 가져와도 용서 못한다는 건 죽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류성룡의 징비록 초고에는 더 직접적으로 적혀 있어요. 임금이 죽이고자 원하여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면요. 일본 측에서 가토가 바다를 건너온다는 정보를 흘렸어요. 조정이 이순신에게 출동을 명했습니다. 이순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속임수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순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건 일본이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흘린 거짓 정보, 반간계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반간계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선조 입장에서 보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거기다 부산 왜군 진영 방화공을 부하보고만 믿고 올렸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빌미가 하나 더 생겼어요. 1597년 2월 26일 한산도 통제영으로 체포조가 들이닥칩니다. 조선 수군 사령관이 자기 사령부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순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인 원균에게 군량 9,900여석, 화약 4,000근, 총통 300자루를 전부 인계하고 끌려갔어요. 이 장면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자기를 버려도 자기는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이순신은 3월 4일 의금부에 갇힙니다. 선조가 비만기를 내렸어요. 죄목이 4가지입니다.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치지 않아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을 가로채 무함한 죄,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 이 4가지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형이에요.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신하라면 나서겠습니까? 왕이 죽이겠다는 사람을 살리자고 했다가 자기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이순신은 문초를 받습니다. 이덕형의 하는 문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의 죽을 만큼 고문을 받았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자기 나라 감옥에서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판중추부사 정탁이에요. 이 사람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신구차라고 구명상소예요. 1298자짜리 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순신 같은 자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공을 세워 잘못을 바로잡게 하소서. 정탁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선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순신을 살려낸 겁니다. 상소문 첫머리에 선조의 인자함을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공을 끼워 넣었어요. 화가 난 왕한테 당신이 틀렸다 하면 둘 다 죽습니다. 전하의 너그러움이 크시니 살려서 쓰시는 게 현명합니다. 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글 한 편이 사람 하나를 살렸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다시 살립니다. 4월 1일, 투옥 28일 만에 이순신이 풀려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백예종군 명령이 내려집니다.
관직을 전부 빼앗기고 죄인 신분으로 도원수 권율 밑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일반 병사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전쟁터에 다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열이틀 뒤 4월 13일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 순화가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했다고요. 감옥에서 나온 지 열이틀 만에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이었다고도 하고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시기가 너무 맞물려요. 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한 달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선조가 이순신만 부순 게 아니에요. 그 가족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죄인의 몸이라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길에서 어머니를 보내야 했어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원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이순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합천으로, 진주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이 복직한 뒤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망골례입니다. 왕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절하는 충성의식인데 백의종군 이전에는 했거든요. 복직 후에는 노량해전까지 단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요. 이순신이 감옥에서 나온 건 1597년 4월입니다. 그 2달 전 이미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는 원균이 앉아 있었어요. 원균은 이순신에게서 판옥선 134척, 수군 17,000명, 군량미까지 고스란히 넘겨받았습니다. 이순신이 6년 동안 쌓아올린 조선수군의 전부였어요. 인수인계를 받은 원균이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은봉전서에 기록돼 있어요. 이 직함이 영화로운 게 아니라 이순신에 대한 치욕을 식대된 것이 통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안중홍이라는 인물이 한마디 합니다. 적을 무찔러서 이순신보다 더 큰 공을 세워야 치욕을 씻은 거지 자리를 차지한 걸로 뭘 씻었다는 겁니까? 원균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안중홍은 원균이 돌아간 뒤 탄식합니다. 원균의 사람됨을 보니 큰 일을 하기는 글렀다. 여러분, 전쟁 중에 최전선 사령관이 바뀐 겁니다. 새 사령관의 첫마디가 적을 어떻게 막겠다가 아니라 전임자에 대한 치욕을 씻어서 통쾌하다예요. 이 사람한테 17,000명의 목숨이 맡겨진 겁니다. 조정은 원균에게 부산 앞바다로 나가 왜군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균은 못 나갔어요. 한 번 나갔다가 졸전을 치르고 돌아왔고 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원수 권율은 원균을 곤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곤장을 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합참의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직접 매질을 한 겁니다. 권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서 너에게 높은 벼슬을 준 것이 편안히 부귀를 누리라 한 것이냐. 곤장을 맞은 원균은 그날 밤 한산도로 돌아가 남은 전선을 모두 끌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1597년 7월 14일이에요. 판옥선만 160여 척, 인수인계 이후 추가로 편입된 배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크고 작은 배를 합치면 300척이 넘는 대함대였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순신은 같은 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치고 지형을 이용하고 적을 유인해서 싸웠습니다. 원균은 어떻게 했느냐? 부산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일본 수군이 작고 빠른 배로 치고 빠지니 손도 못 댔어요. 배 12척을 풍랑에 잃고 돌아오는 길에 매복에 걸려 4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지친 함대가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 칠천량이라는 좁은 해협에 닻을 내렸습니다. 7월 15일 밤이에요. 이틀째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경계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경, 외선 대여섯 척이 슬금슬금 다가와 판옥선 4척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000척이 넘는 일본 함대가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셋, 4겹으로 포위한 겁니다. 인근 섬에도 일본 육군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이 빼돌린 12척을 빼면 판옥선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북선 3척도 전부 잃었어요. 전사자 7,000에서 8,000. 이순신이 6년 동안 피와 땀으로 키워놓은 조선수군이 하룻밤에 사라졌습니다. 전라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가 현장에서 전사했어요. 임진왜란 첫 해부터 함께 싸운 베테랑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원균은 배를 버리고 무태 올랐어요. 고성 추원포까지 도망쳤습니다. 선전관 김식이 실록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돌아보니 외노 6, 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순신의 자리를 빼앗아 통쾌하다던 사람이 소나무 밑에 주저앉아 칼 한 자루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패전은 원균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이 돕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자기가 직접 안 친 사람이니까요. 원균의 실패를 인정하면 그걸 결정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거부당해야 멈춥니다. 이번엔 거부가 아니라 결과가 왔어요. 17,000명의 목숨이라는 결과가. 선조실록 4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남은 전선은 배설이 빼돌린 12척뿐이었습니다. 이 12척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바다를 다시 뒤집습니다. 1597년 8월 3일 이순신에게 교서가 내려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곤장을 맞아 몸이 성한 데가 없고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6년 동안 키운 수군은 하룻밤에 전멸했어요. 남은 건 배 12척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감옥에 넣고 곤장치더니 뒤가 엉망이 되니까 다시 나보고 수습하라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었어요. 조선에서는 부모상 중에 관직을 사양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잖아요. 이순신은 받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순신은 군관 9명, 아병 6명을 데리고 해안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순천에 도착했을 때 병력이 60명이었습니다. 보성에서 겨우 120명이 됐어요. 8월 19일 회령포에 도착해서 배설에게 전선 12척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조선 수군의 전부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뭐라고 했느냐?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 12척으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순신이 장계를 올립니다. 한 문장이 있어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장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전선은 비록 적으나 미력한 신이 죽지 않았은즉 적이 감히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배 12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순신은 흩어진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안위, 김응함, 송여종, 칠천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설에게서 넘겨받은 12척의 전라우수사 김억추가 1척을 더 가져와 전선은 모두 13척이 됐어요. 병사들은 칠천량의 기억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겁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 처형했고 적선이 접근하면 직접 대장선을 돌려 쫓아냈어요. 중양절에는 소 5마리를 잡아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9월 15일 이순신은 진을 명량해협 서쪽 전라우수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좋기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군율로 다스리겠다. 다음 날 9월 16일 이른 아침 셀 수 없이 많은 일본 전선이 명량해협을 뚫고 밀려옵니다. 좁은 수로에 진입한 새끼부대만 133척, 후방에는 대형 전함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의 대장선이 맨 앞에 섰습니다. 총통과 화살을 쏘아대며 일본 전선을 막았어요. 나머지 12척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한 마장, 두 마장씩 거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신호기를 올렸습니다. 안위의 배가 다가왔어요. 이순신이 소리칩니다.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뒤이어 중군장 김응함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우게 해주마.
안위와 김응함이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전선 세 척이 안위의 배에 달라붙어 기어 올라왔어요. 몽둥이와 창과 돌덩이로 막았지만 격군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순신이 대장선을 끌고 와서 총통을 퍼부었습니다. 송여종과 정응두의 배가 뒤따라왔어요. 그 순간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내내 일본 쪽에 유리하던 물살이 남동 쪽으로 뒤집힌 거예요. 13척이 일제히 북을 울리고 나갔습니다. 총통을 쏘고 화살을 쏘고 일본 전선이 불타고 뒤집히고 부서졌어요. 선봉장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전사했고 도도 타카토라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선 13척, 일본 133척, 격침 조선 0, 일본 31척, 파손까지 합치면 일본 피해는 121척이 넘습니다. 조선 전선 피해는 단 한 척도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배 13척으로 이긴 거예요. 세계 해전사를 뒤져봐도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이순신은 이 승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다. 자기가 해낸 일을 하늘덕이라고 한 겁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 수군은 서해 진출을 포기하고 남해안으로 물러났어요. 7천량에서 무너진 바다를 13척이 다시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에게 선조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답은 이 전쟁이 끝나는 날 드러납니다. 1598년, 전쟁 7년째입니다.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8월 18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조선 땅에 남아있던 왜군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천 외교성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갇혀 있었어요. 조선, 명나라 연합군에 포위된 채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니시는 명나라 수군 지휘관 진린에게 뇌물을 보냈어요. 돼지와 술, 그리고 조선군 수급까지 바치면서 제발 퇴로를 열어달라고요. 진린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신이 막았어요. 행록에 기록된 이순신의 말입니다. 대장은 화친을 말해서는 안 되고 원수 외적을 놓아보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593년에도 일본군이 한번 물러갔어요. 그때 놓아줬더니 4년 뒤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정유재란이에요. 이순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러가는 적을 고이 보내주면 또 온다는 걸요. 11월 18일 밤 사천에 주둔하던 시마주 요시히로 함대 약 500척이 고니시를 구하러 노량 해협으로 올라옵니다. 이순신과 진리는 조선 전선 약 80척, 명나라 전선 약 60척, 합쳐서 150척 내외의 연합함대로 노량 해협 양쪽을 막았어요. 좁은 바다입니다.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 사이, 여기를 500척이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입구를 150척이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정이 됐습니다. 이순신은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오게 했어요. 손을 씻고 혼자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어요. 이 원수를 제거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19일 새벽 어둠 속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징비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아오는 화살과 돌들을 무릅쓰고 친히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다. 난중잡록은 더 구체적이에요. 이순신이 직접 북채를 잡고 북을 치면서 선두에서 적선을 추격하며 죽였다. 54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3이에요. 7년을 싸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새벽, 이 사람이 대장선 맨 앞에서 북을 치고 있어요. 부장들이 말렸습니다.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순신은 듣지 않았어요. 7년 전쟁에서 이순신이 치른 모든 해전 가운데 조선 수군의 전사자가 가장 많았던 전투가 바로 이 노량해전입니다. 그만큼 처절했어요. 명나라 부총병 등자룡이 전사했고 진린의 아들 진구경은 적의 칼에 찔려 피를 쏟았습니다. 진린 자신도 포위를 당했다가 이순신이 달려가서 겨우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관음포로 도주하는 왜군을 추격하던 중이었어요.
이순신은 여전히 대장선 위에서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적선 선미에 엎드려 있던 외병 조총수들이 일제히 조준 사격을 했어요. 총탄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했습니다.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곁에는 아들 이회, 조카 이완, 종 김이 세 사람만이 그 순간을 봤어요. 이순신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방급 신무런하사 충무공 행록에 기록된 마지막 말입니다.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은 활을 놓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행록에는 이 순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망극하다. 죽음을 드러내면 온 군이 동요할 것이고 적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참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자. 두 사람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을 방 안으로 안고 들어갔어요. 독전의 깃발은 계속 휘날렸고 이완이 갑옷을 입고 지휘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 수군도 명나라 수군도 일본군도 이순신이 죽은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전투는 계속됐고 적선 200여 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됐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남은 50척으로 도망쳤고 고니시 요키나가는 그 혼란 틈에 겨우 빠져나갔어요.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끝난 겁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진린이 알게 됐습니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걸요. 이항복이 쓴 전라 좌수영 대첩비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진린이 공의 죽음을 배에서 듣고 의자 밑에서 3번이나 엎어지면서 밑바닥을 치고 통곡하였다. 이제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군, 명나라군 가릴 것 없이 온 군대가 울었습니다. 징비록은 그 울음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군영의 통곡 소리는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했다. 그리고 시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에서 아산까지 이순신의 관이 소달구지에 실려 천리길을 갔어요. 그 길 위에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늙은이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잃은 사람들처럼 울었어요. 천리통곡이라고 합니다. 천리 내내 울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왕은요? 이순신이 전사한 지 닷새 뒤인 11월 24일 밤 승정원이 급히 보고합니다. 선조의 반응이 실록에 남아있어요. 오늘은 밤이 깊었다. 내일 알아서 하라.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나라 장수 형계가 왕 앞에서 이순신의 죽음을 애석해 했을 때도 선조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나라 장수 등자룡의 전사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랬던 선조가 열흘쯤 지나서 제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실로 그대를 저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인정한 겁니다. 자기가 버렸다는 걸요. 이 한 줄이 진심이었을까요? 소식을 듣고 내일 알아서 하라고 했던 그 사람의 진심이었을까요?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순신이 재능을 한껏 펴보지 못했다. 슬퍼한 건 왕이 아니었어요. 사관이었고 진린이었고 천리길 위에서 울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렇게 갔습니다. 전쟁 7년, 23번의 해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마지막 총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북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2번 죽이려 했던 왕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명량해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은 데 불과하다.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일 뿐 큰 전공을 세운 것은 아니다.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전투를 직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순신에게 벼슬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공은 인정하기 싫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니까. 참 기이한 문장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조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반계에서 올라온 왕이에요. 적통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전쟁이 터지자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순신은요, 백성들이 거리에서 울면서 따르는 장수예요. 23번 싸워서 23번 이긴 사람이에요.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조선의 왕은 신하가 너무 커지면 그 신하를 끌어내립니다. 이건 선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구조입니다. 의병장 김덕명도 아무 죄 없이 죽었잖아요. 곽재우도 산으로 숨었고요. 이순신은 감옥에 갔고
고문을 당했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병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순신은 그 모든 걸 당하고도 돌아왔습니다. 12척을 받아들고 명량에서 싸웠고 노량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왕이 자기를 버렸고 나라가 자기를 버렸는데 왜 돌아와서 싸운 겁니까? 이순신은 왕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해 싸운 겁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 내내 백성 걱정이 나옵니다. 피난민을 거두고 굶주린 사람에게 군량을 나눠주고 전염병 도는 마을에 약을 보냈어요. 전쟁터의 장군인데 하는 일은 목민관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죽고 선조는 우의정을 추중했어요. 그리고 6년 뒤 선무공신 1등에 놓고 나면서 좌의정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충무라는 시호는요, 이순신이 죽은 지 45년 뒤에야 내려졌어요. 1643년 인조 때입니다. 영의정 추중은 그보다 150년 더 지나서 정조 때 이루어졌어요. 정조가 직접 신도비문을 썼습니다. 선조는 끝내 이순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한 건 후대의 왕들이었고 그보다 먼저 인정한 건 백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순신은 왜 위대한 겁니까? 23번 이겨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13척으로 133척을 무찔러서?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순신이 정말 위대한 건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관직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전사했습니다. 남은 건 12척뿐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순신은 다시 갑옷을 입었고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겼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명량 전날 밤 장수들에게 했던 이 말은 저는 이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다고 봅니다. 이순신은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진짜로 죽었습니다. 전쟁 7년, 해전 23전 23승, 전사 후 45년 만에 받은 시호, 충무.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버려도 돌아온 사람입니다. 부서져도 다시 바다에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 빼앗겼다고 느꼈던 순간, 다시 일어서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던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순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줄이면 됩니다. 다시 일어섰다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